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예민한 시기에 폭탄 발표가 나왔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거품 형성과 붕괴의 과정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장기적인 저물가 이후 찾아오는 고물가가 항상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일본에 잃어버린 20년과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 사태 모두 다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 그래서 대한민국이 2014년부터 장기적인 저물가를 겪었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고물가가 찾아오게 된다면 굉장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일본에 잃어버리는 20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1986년부터 물가가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왜? 프라자 합의 이후에 엔화 가치가 급등하면서 수입 물가가 낮아졌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렇게 물가가 낮아지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기계적으로 금리를 낮추게 됩니다. 이 시기에 부동산 버블이 형성돼요. 자, 그런데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비교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엔화 가치가 초강세였다가 조금이라도 약세가 나타나게 된다면 그것이 수입 물가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 물가가 높게 나타나니까 기계적으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버블의 붕괴가 일어났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영원한 저금리는 없다는 거죠. 특히 이런 저금리에 무리한 대출은 위험하다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청약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자산에 대한 비투는 위험하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증시가 다시 폭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증시뿐만 아니라 채권과 환율 모두 다 트리플 약세를 불렀다는 거죠. 왜냐면은 아주 예민한 시기에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오전 6시에 9월 한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자, 이거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지금 대한민국이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8월 CPI 같은 경우는 2.6%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9월 CPI 얼마가 나왔을까? 시장 전망치는 대략 2.25에서 2.4% 수준이었거든요. 8월 수준보단 좀 낮을 거란 기대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나온 자료는요, 저희 쇼킹 부동산 블로그 자료실에 업로드를 해두었습니다. 자, 우선 시장에서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낮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는요, 2020년 저물가의 기저효과가 둔화되기 때문이었습니다. 2020년 9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가 나왔기 때문에 그 전에 0%대 상승률보다는 좀 기저효과가 덜할 거란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9월 달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 국제 유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휘발유 가격이 다소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한 구간 보이시죠? 그러면은 유가 부분이 물가 상승률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데, 그래도 상승률이 좀 둔화됐기 때문에 그나마 기저 효과도 줄어들고 유가도 좀 떨어졌으니까 상승률이 2.6%까지는 안 갈 것이다. 그럼 2.2%까지 시장에선 봤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발표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5%가 나왔습니다. 2.6이나 2.5나 여전히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심상치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공업 제품과 서비스 요금은 계속해서 상승률이 확대되고 있는데, 전기, 수도, 가스나 또는 공공 서비스 요금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즉, 물가 하방 요인 대부분이 관리 물가,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올라야 되는데 정부 정책상 안 오르게 하고 있는 품목들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2.5%란 물가 상승률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물가 상승률 추이를 보잖아요. 딱 그 공식대로 가고 있습니다. 원자재 인상, 공산품 인상, 서비스 요금 인상 순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전기, 수도, 가스, 공공 서비스 요금만 인상된다며 그 물가 상승률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지금 에너지 원자재 가격 급등이 굉장히 전 세계 증시를 초토화시키고 있잖아요. 자, 이게 에너지 원자재 가격 급등이 단순하게 우리가 넣는 주유비만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공공 서비스 인상 압력으로 이어진다는 부분이죠. 당연히 우리 겨울철에 앞두고 가스비, 가스 넣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습니까? 난방해야 되는데 WTI 이미 80선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단은 물가 안정 위해서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을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공공기관의 적자가 너무 눈덩이처럼 쌓여있는 부분이고, 특히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여기가 운영이 될까 싶을 정도로 지금 원자재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언제 올릴 수 있다? 내년에 대선 끝나고 그리고 지방선거 끝나고 한꺼번에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서비스 요금 중심의 물가 불안이 야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선거 이후에 한꺼번에 공공서비스 올라가게 되면 이것이 다시 공산품 요금과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서비스 요금 인상은 내년에 더 심각하게 올라갈 겁니다. 왜? 집단 면역에 따른 소비 증가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기 때문이죠. 통계제도 개편상에 내년 물가 인상 압력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무상교육이 빠진다는 부분이죠. 아까 9월 CPI 통계 내역에서 봤었던 고교 납입금 부분이나 또는 교복비 같이 그동안에 물가를 강하게 하락을 압력을 시켰던 내용들이 전부 다 빠져버리면서 통계제도 개편,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 백신에 따른 수요 증가로 물가 불안 심상치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8월 26일 날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 제시했던 물가 전망이 코미디나 다름없어요. 내년 1.5%로 나올 걸로 봤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1.7%, 3개월 남았죠. 상반기 되려면은 하반기 1.3%로 봤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하다 보는 거예요. 상승 압력이 너무 과하게 잡혀 있는데 고물가도 아니고 저물가가 기록할 거다, 이렇게 180도 전망이 나왔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이 물가 전망을 너무 못해요. 자, 그리고 이런 경제 전망 자료는요, 저희 쇼킹부동산 블로그 자료실에 업로드를 해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물가 상승의 지속성을 나타내는 근원물가 역시 꾸준히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9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가 1.9%가 나왔습니다. 2018년에 1.2 나왔고 2019년에 0.9 나왔고 2020년에 0.7 나왔는데 1.9를 기록했다는 거죠. 현재 물가 불안이 단순히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일어나는 일시적인 인플레가 아니라 수요 측에서도 어느 정도 수요 증가로 물인플레 요인을 받아주고 있는, 장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물가 상승률이라는 걸 증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앞으로 물가에 대한 신경을 더욱더 많이 쓰게 될 거란 부분이죠. 그리고 한국은행이 올해 하반기 물가 전망했던 것도 2.4%거든요. 그것도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7월에 2.6% 나왔고 8월에 2.6%, 9월에 2.5%가 나왔습니다. 그럼 2.4% 달성하려면 10월에서 12월까지 물가가 2.2에서 2.3은 나와야 되거든요. 저는 사실상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2020년 4분기에 저물가 기저효과가 다시 시작되거든요. 자, 보시면 2020년 10월 달부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1, 0.6, 0.5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왜? 코로나19 2차 확산이 시작됐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소비가 줄어들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낮아졌는데 그거에 대한 기저효과가 다음 달부터 다시 반영이 된다는 거죠. 또한 지금 유가가 워낙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전 유가하고 지금은요, 하늘과 땅 차이 수준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낮아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12월 경제 전망에서 물가 전망에 대한 수정치를 다시 제시할 거라는 부분이죠. 이거 보면 되게 답답해요. 이런 식으로 한국은행에서 물가 전망을 잘못 제시하다 보니까 채권 관련 애널리스트들이 야,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이런 신호를 계속 언론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위험자산 선호 현상, 영끌 투자를 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자, 어쨌든 금일 채권 시장은 폭격을 맞았습니다. 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어요. 채권 금리가요, 10년물 같은 경우는 10bp가 올라갔어요. 2.4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계속해서 연중 최고치 갈아치우고 있어요. 자, 올해 4월과 5월에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 급등하면서 대한민국 채권 장기채도 뛰었었는데 그때와 지금은 다른 게요, 더 상승 속도도 가파를 뿐더러 단기물까지 같이 오르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것은 향후 물가 불안에 대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채권 시장이 빠르게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10월 금통위까지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10월 달에 금리 인상 하는 게 아닌가, 지금 이런 의견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두의 예상을 깨고 10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해버리게 되면 이거 이주환은행 총재가 작정한 거다. 그래서 8월에 올리고 10월에 올리고 내년에 1월이나 2월에 추가 올리면서 자신의 임기 중에 1.25% 맞추고 퇴임할 거다, 그런 의지가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 금통위원들이 언론과의 접촉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강력한 금리 인상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는 게, 야, 혹시 10월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커지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예상했던 것보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 커질수록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010년과 2011년 금리 인상 결과 여러분들 잘 아시죠? 2012년과 2013년 대세 부동산 하락기를 불렀습니다. 금리 인상한다고 바로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진 않지만 이렇게 자주 올리고 나서 6개월에서 1년 뒤에 부동산 시장은 항상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은 확률로 재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 쇼킹 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로 미래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